여러분은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이방인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늦둥이로 늘 오냐오냐 원하는 대로만 자란 캐나다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하고 싶은 건 하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던 그녀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스스로 끊어버렸다고 해요. 그런 그녀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매일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돌변한 그녀는 붙잡을 틈도 없이 한국으로 떠나버렸다는데요. 그리곤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아버지는 정색하며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녀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다가 가끔 제 과거를 돌아보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저는 맞벌이 부모님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흔한 출산과는 달랐죠. 부모님이 자주 말씀하시길 결혼이 늦었던 두 분에게 저는 10번에 가까운 실험관 시술이라는 큰 도전으로 얻은 기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앨범을 보면 항상 저 하나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그런 시선 속에 자라다 보니 세상은 제게 너무 관대했습니다. 우리 딸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시작했어요. 쇼핑몰을 지날 때마다 제 눈길이 닿는 물건은 어느새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막 10살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갖고 있던 최신 게임기가 갖고 싶다고 했더니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 그 게임기가 놓여 있었어요. 물론 제가 원하는 게임 타이틀도 함께였죠.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건 저에게 큰 불만이었습니다. 수학 시간,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을 때 저는 하기 싫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집에서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학교에서는 달랐죠. 선생님은 제가 문제를 풀 때까지 기다리셨고 결국 제가 펑펑 울며 교실을 뛰쳐나가자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학교에 사과 전화를 걸었고 저에게는 우리 딸 너무 예민했나 보네 라며 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셨어요. 중학교 시절 친구들은 하나둘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집과 이기심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한 번은 교내 프로젝트에서 조를 이뤄 발표를 준비하던 중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든 자료를 찢어버렸어요. 친구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날 이후 점심시간에 같이 앉을 친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작은 구멍이 생겼지만 그저 쟤네가 이해 못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에 한국인 교환학생이 왔습니다. 미소가 환한 그 아이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누구에게나 친절했어요. 어느 날 수업 중 우연히 옆자리가 되었고 그녀는 저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과자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그녀의 끈질긴 미소에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 맛이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죠. 이거 뭐야?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한글이 적힌 포장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그 과자가 우리의 첫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냥 제 지루한 하루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을 때 부모님은 대학 진학을 물으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지겨웠어요. 사람들, 공부, 일상의 의무감 그 모든 것이요. 그래서 졸업 후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침대와 컴퓨터 그리고 끊임없는 배달음식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날이 갈수록 낯설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오늘은 좀 산책이라도 할래? 하고 물으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왜 자꾸 귀찮게 하세요? 나가기 싫다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문 앞에 쟁반을 놓고 가셨어요. 그 쟁반에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도 무뎌졌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제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신 적 없는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이제 어른이지 않니? 엄마 눈에 눈물은 흘리게 하지마 말아야지. 아버지의 말은 천둥처럼 제 귀를 때렸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뒤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방 안에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졌어요. 그리고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한참을 걸었어요.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로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습니다.
배고픔보다는 비를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시절 그 한국인 교환학생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한국인이었기에 저는 잊을 수 없었죠. 그 과자처럼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못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저를 알아봤는지 눈을 크게 떴어요. 창피함에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죠.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맞아.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지? 어떻게 지냈어? 당황한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잠시만 기다려줄래? 곧 교대 시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그녀는 작업복을 벗고 햄버거 2개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같이 먹을래? 비가 좀 그쳤네. 좀 걸을까? 조금 걷자 나온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햄버거를 먹으며 우리는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지난 2년간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귀국했어야 했는데 비자가 남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유학 비용을 대주셨지만 이제는 어른이니까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고 있어. 독립하고 싶었거든. 그녀의 말에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저는 아직도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선명해졌어요. 대학은 다니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미래를 두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 학업도 중요하지만 내 꿈이 있거든. 그러기 위해선 사회생활도 해보고 돈을 있어야 하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사람들과 말하는 것조차 귀찮았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퇴근하는데 혹시 괜찮으면 또 보자. 다음 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공원 대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분주한 서울거리,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말이죠. 그녀의 눈은 고향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한국에 돌아가. 비자가 곧 만료되거든.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겨우 다시 만난 친구인데 또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말하고 나서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은 듯했어요. 그럼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한국을 정말 좋아하게 될 거야.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온통 한국이라는 단어로 가득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곳이지만 왠지 그곳에서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또 아버지의 분노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는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돌아왔어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아버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지? 저녁 먹어.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급히 달려와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걱정했잖아, 전화도 없이.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친구와 함께라서 괜찮을 거라고, 그곳에서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요. 처음에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하셨지만 제가 진지하게 설명하자 조금씩 생각이 바뀌시는 듯했습니다.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네,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시더니 한참의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조건이 있어. 1년만 가보고 그곳이 정말 내게 맞는지 생각해봐.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여권을 준비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떠나기 전날 밤 거울 앞에 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나는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낯선 공기,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한국어는 겨우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고 있었고
친구가 없었다면 첫날부터 울면서 캐나다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제 과거를 모른다는 사실이 저에게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선 문제야도 게으른 뚱뚱한 딸도 아닌 그냥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이었으니까요. 친구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처음 며칠은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보냈어요. 캐나다와는 다른 한국의 빽빽한 건물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과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씻고 간단한 아침을 챙겨 먹고 정확히 9시에 나가는 루틴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런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은 문자로 안부를 물으셨지만 속으론 불안했고 외모에 대한 시선도 불편했어요.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권했지만 저는 선뜻 나서지 못했죠. 그러다 길을 걷다 빠르게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놀라 넘어졌는데 젊은 남자가 다급하게 내려와 어설픈 영어로 사과하며 손을 내밀었고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까지 와서 괜찮으세요? 하며 저를 일으켜주셨어요. 그 낯선 친절이 가슴을 울렸어요. 여기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그 알바 아직 유효해? 나도 이제 용기 내서 일해보고 싶어. 여기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는 기쁜 얼굴로 당연히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방에만 있다면 캐나다에 있을 때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고깃집은 생각보다 훨씬 바빴어요. 첫날 고기를 뒤집는 법도 모르고 주문을 받을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제가 실수할 때마다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그날 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매일이 도전이었어요. 한국어 단어를 하나씩 외우고 고기 굽는 타이밍을 익히고 손님들의 주문을 기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수도 많았어요. 한 번은 소주와 맥주를 구분 못해 테이블에 엉뚱하게 서빙했고 또 한 번은 고기를 태워 손님께 사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장님은 처음이 제일 힘든 거야. 내가 지금 하는 경험들이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거야. 라며 웃으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몸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쟁반을 나르고 뜨거운 주방에서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얼굴은 조금 갸름해지고 팔과 다리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식사 습관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폭식하거나 아예 굶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규칙적으로 3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사장님이 챙겨주시는 직원 식사는 항상 균형 잡힌 한식이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각종 나물과 생선.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새 그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살 빼?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살 빼니 얼마나 이쁘고 좋아? 순간 부끄러움과 기쁨이 동시에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제 변화를 알아봐 준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거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봐, 너 정말 달라졌어. 이제 거울 좀 보라니까. 정말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진 것뿐만 아니라 표정, 눈빛, 자세까지. 전체적으로 달라진 사람 같았습니다.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한국어로 대화할 때마다 엄지를 치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장님이 깜짝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홀을 전담해 볼래? 손님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라 처음엔 겁이 났지만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홀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끔 영어를 할 줄 아는 손님들은 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캐나다에서 왔다고.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점차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서울의 계절 변화도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여름의 후덥지근한 습기, 가을의 선선한 바람. 캐나다와는 다른 기후에 적응하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친구는 주말마다 저를 쇼핑몰에 데려갔어요. 너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보자. 라며 여러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쇼핑은 처음엔 고통스러웠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는 끈질겼습니다. 내 장점을 살릴 줄 알아야 해. 라며 저를 화장품 가게로 데려가 기초적인 화장법도 알려주었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 자신감을 키워나갔습니다. 5개월 차,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잠깐 조깅을 하고, 일하러 가고, 퇴근 후엔 친구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간단한 요리를 배웠습니다. 주말엔 서울의 여러 명소들을 구경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복궁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북초나농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거닐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전에는 항상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많아졌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알아? 내가 사실 사진 찍는 걸 좋아해. 그러고는 자신의 노트북을 펼쳐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거리의 사람들, 카페의 따뜻한 풍경,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 친구의 시선으로 담긴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언젠가 작은 스튜디오를 열고 싶어. 사람들의 미소를 담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친구의 꿈을 들으며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부러움? 아니면 나도 무언가 꿈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 그때 친구가 불쑥 물었습니다. 내 사진을 찍어도 될까?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아직 제 모습이 카메라에 담길 만큼 자신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친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주말, 우리는 이태원의 골목길로 나갔어요. 화려한 그래피티가 그려진 벽을 배경으로 친구는 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친구의 자연스럽게 그냥 너답게 라는 말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친구는 제 모습을 다양하게 담아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뒷모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옆모습, 한강을 배경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 그 사진들을 보며 놀랐어요. 사진 속 제 모습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아름다웠거든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 사진들 중 몇 장을 자신과 친한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 전시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친구의 열정에 이끌려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이태원의 작은 카페 벽면에 제 사진이 걸렸어요. 친구는 각 사진마다 짧은 문구를 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발견의 순간. 그 문구들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전시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고깃집에서 일을 마치고 친구를 만나러 그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친구가 흥분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저 사람이 내 사진을 계속 보고 있어. 카페 한쪽에 정장 차림의 남성이 제 사진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패션 브랜드 디렉터라고 소개하더니 친구의 사진 작업에 감탄을 표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모델 하세요? 우리 의류에 딱 맞는 모델 같네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모델? 나를? 그것도 프로페셔널한 촬영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침착하게 명함을 받으며 말했어요.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그 남성이 떠나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믿을 수 없어.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이야?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이런 기회가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의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반년 전, 저는 캐나다의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며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낯선 나라에서 일하며 살고 누군가에게 모델로 보일 만큼 변화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가능성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어요. 세상이 저를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저도 스스로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을 받은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어요. 친구는 그 브랜드에 연락을 했고 일주일 후 제가 그들의 피팅 모델로 일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 촬영장에 들어섰을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조명이 세팅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을 손보는 모습을 보며 이게 정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촬영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는 것, 지시에 따라 표정을 바꾸는 것,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달라지는 분위기에 맞추는 것.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디렉터는 인내심을 갖고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평소처럼 움직여보세요. 가장 놀라웠던 건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모두 제 하나의 포즈, 제 하나의 표정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명 담당자는 제 얼굴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조명 각도를 조정하고 스타일리스트는 옷의 주름 하나까지 신경 썼어요. 그때 처음으로 책임감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게 되는구나. 두 번째, 세 번째 촬영으로 갈수록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카메라 앞에서의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점차 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촬영을 마치고 디렉터가 다가와 말했어요.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자신만의 분위기가 있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피팅 모델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예전에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못생겼다, 뚱뚱하다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촬영 외에도 고깃집 일은 계속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피팅 모델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처음부터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어디서든 빛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8개월, 9개월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갔어요. 더 복잡한 한국어 표현들을 익히고 지하철 노선도를 완벽하게 외우고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경험했습니다. 명절에는 사장님 댁에 초대되어 떡국도 먹어보고 추석에는 송편 빚는 법도 배웠어요. 그러면서도 부모님과의 연락은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안부를 전하고 문자 메시지로 일상을 공유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영상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제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1년 후 약속대로 캐나다로 돌아갈 때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10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피팅 모델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첫 브랜드의 추천으로 다른 브랜드에서도 연락이 왔고 한 달에 두세 번은 촬영장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패션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화장법을 배우고 포토그래퍼에게 좋은 각도를 찾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 날 촬영을 마친 후 스태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디자이너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할 생각은 없어요? 그 질문에 순간 머뭇거렸어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1년 후 캐나다로 돌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에 계속 머물러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난 여기서 너무 많이 변했어. 돌아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워.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지금의 내 모습을 잊지만 않으면 돼. 하지만 솔직히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어. 11개월 차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귀국 날짜를 확정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보고 싶구나. 많은 것을 경험했니? 그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전과 저는 다른 사람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부모님이 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저를 알아보실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말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 마지막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고깃집 일을 정리하고 마지막 피팅 촬영을 하고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작은 선물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이 자리는 내 거야.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출국 당일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 고깃집에서의 첫 실수들, 피팅 모델로 일하게 된 순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온 저 자신. 이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계속 부모님과의 재회를 상상했어요. 1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말투, 표정,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과연 부모님이 저를 알아보실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장으로 나오는 순간 멀리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1년 만에 보는 부모님은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더 하얘진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늙게 만든 건 아닐까?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달려갔어요. 아빠, 하고 외쳤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누구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나야, 아빠, 딸. 그제야 아버지의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딸,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시며 저를 와락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동안의 모든 노력, 모든 변화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부모님은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저를 자꾸 확인하시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정말 예뻐졌구나 라고 연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 고깃집에서 일하며 배운 것들, 우연히 피팅 모델이 된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때로는 웃고 때로는 놀라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특히 제가 책임감을 느끼게 된 순간, 자존감을 갖게 된 과정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녁 식사 후 가족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어릴 적 사진부터 고등학교 졸업 사진까지. 그 사진들 속의 제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표정은 무기력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결심한 바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순간 부모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는 존중할게. 지금 내 모습이 다 말해주잖아.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부모님의 이해와 지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의 결정을 스스로 내렸고 부모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날 밤 예전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 방을 뛰쳐나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생각도, 꿈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다는 것, 진짜 제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나답게 살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가야 할 곳, 제가 되고 싶은 사람, 제가 꿈꾸는 미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히 제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며칠간 부모님과 미래에 대해 열띤 대화를 한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가능성을 발견한 곳,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첫날,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부모님과의 재회, 그들의 변화된 시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계속 살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친구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지막에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 집중했지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캐나다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피팅 모델 일도 좋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러브콜을 줬지만 캐나다로 가면서 거절한 브랜드에 연락했어요. 그들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곧바로 미팅을 잡았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디렉터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캐나다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첫 정식 촬영은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이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스타일리스트, 의상 담당자, 조명 감독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단순히 예쁜 얼굴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책임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촬영이 끝난 후 디렉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움이 당신의 강점이에요. 연기하지 않고 그냥 당신답게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나답게 있는 것의 가치를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몇 달간 꾸준히 피팅 모델 일을 이어갔어요. 때로는 하루에 두세 곳을 오가며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다양한 브랜드와 작업하면서 패션 업계의 흐름을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스타일리스트들이 옷을 고르고 조합하는 방식, 액세서리로 전체적인 느낌을 바꾸는 기술 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조용히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같이 스튜디오 차려보지 않을래? 처음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내가 사진을 찍고 내가 스타일링과 고객 응대를 맡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함께 꿈꿨던 거잖아. 사실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함께 꿈꿔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고민 끝에 모아둔 돈을 투자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부모님께 일부 지원을 받았고 저는 피팅 모델 일로 모은 돈을 보탰어요. 우리는 이태원의 작은 골목길에 소박한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스튜디오 인테리어는 직접 했어요. 흰 벽에 나무 선반을 달고 빈티지 소파를 놓고 친구가 찍은 사진들로 벽을 장식했습니다. 이름은 오랜 고민 끝에 세컨드 찬스로 정했어요. 제게도 친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픈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이 컸습니다. 친구는 밤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튜디오를 유지했어요. 저도 피팅 모델 일을 계속하면서 스튜디오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너무 성급하게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피팅 모델로 일했던 브랜드의 디렉터가 우연히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사진 몇 장을 찍은 후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스튜디오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정말 실현될지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후부터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스튜디오는 점차 자리를 잡아갔어요. 특히 자연스러운 포트레이트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친구의 사진 스타일이 독특했거든요. 화려한 조명이나 과장된 포즈보다는 그 사람만의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스타일링을 담당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체형, 피부톤, 성격에 맞는 의상과 액세서리를 제안하고 촬영 전 간단한 메이크업도 도와드렸어요. 피팅 모델 경험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스튜디오를 운영한 지 3달째, 우리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사진과 짧은 글로 담는 시리즈였습니다. 스튜디오 한쪽 벽면을 이 프로젝트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어요. 첫 번째 주인공은 20년 동안 같은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해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과 깊은 주름, 그러나 여전히 반짝이는 눈빛을 친구가 아름답게 담아냈어요. 저는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짧은 글을 썼습니다. 그 전시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두 번째 주인공은 암 투병 중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을 모두 잃었지만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미소 지었어요. 친구는 그녀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놀랍게 포착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프로젝트는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튜디오를 알리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고 우리만의 색깔이 분명해졌습니다. 부모님과는 주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했어요. 스튜디오 내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보여드리자 두 분 다 감탄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정말 대단해.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떤지, 음식은 입에 맞는지, 사람들은 친절한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말씀하셨어요. 아빠랑 은퇴하면 한국에서 지내볼까 생각 중이야.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스튜디오 운영 6개월 차에 우리는 작은 성공을 맛보았어요. 손님이 꾸준히 늘었고 수입도 안정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웨딩 촬영 의뢰도 받게 되었어요. 친구는 전문 웨딩 촬영 경험이 없어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웨딩 촬영은 기존의 형식적인 스타일이 아닌 신랑 신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결과물을 본 신랑 신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지인들을 통해 더 많은 웨딩 촬영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와중에도 가끔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행운은 아닐까? 내가 정말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마다 저는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는 존중할게. 지금 내 모습이 다 말해주잖아. 어느 봄날 스튜디오 창가에 앉아 맑은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지난 1년 반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캐나다에서의 무기력했던 나날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 고깃집에서의 실수들, 첫 촬영의 긴장감, 그리고 지금.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한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좋아하고 싶어서 이렇게 걸어온 거였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었던 거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반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눈빛, 표정, 자세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어도 오늘의 저는 저로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오늘의 나는 나로서 충분해.